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역사마대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과 특검보다 중요한 건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오늘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고 끝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죠. 네, 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당 안팎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17분의 발언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36차례 언급하며 관계 부각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힌 정청래 대표는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전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한 건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친노를 중심으로 한 올드 민주당,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에 손짓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SNS에 적었고요. 조계원 의원도 앞에서는 대통령을 과장된 언어로 칭송하면서 뒤로는 연임을 위해 대통령을 돌려가는 가시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네, 엿새 만에 복귀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출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당대표의 거취는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면서 사실상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침 의원들 연구 모임에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장 대표 거취 문제에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4선 의원들과 오만찬을 진행합니다. 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라고 제시한 시한이 오늘 낮 12시인데요. 여야 입장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정오쯤 국회의사과에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의견이 여전해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금요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운영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위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방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방안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용인 등에 짓기로 한 단지를 이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김용범 실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현재 집값 급등 양상에 대해 지금은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와 함께 역대급 기업 실적과 호황에 유동성이 풀리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는데요. 627, 11호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썼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대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태릉과 과천 등을 언급하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더 과밀해지는 게 싫겠지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선 지역 맘카페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엔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실장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이들 기업과 정부 사이에 다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조만간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기도 용인, 평택 등 수도권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추가로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호황은 적당한 수준으로 가거나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20대, 30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담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리 기자, 경찰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윤태리 기자. 네, 저희가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이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어렵지만 회계 검사는 헌법상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질 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 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김 원장은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헌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현재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2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에도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자체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당일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경찰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네, 송파경찰서는 오늘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업무방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A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1시간 넘게 출입문 앞을 막아서면서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모두 3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이 6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5건, 공무집행방해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95세 고령의 나이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심사가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직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5만 명 넘는 신도를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총회장 측은 오늘 심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받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 총회장이 올해 95세라는 점이 심사의 주요 변수일 거란 분석이죠?
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총 회장의 고령입니다. 이총 회장은 1931년생 올해 95세로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총 회장이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부는 이총 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총 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상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심우전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우리 군이 어젯밤 중부전선을 넘어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신병 확보 직후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한 명이 우리 군의 신병이 확보된 건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해당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 일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월선 경위와 귀순 여부 등 합동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월선 직후 조사에서 이 북한군은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귀순이 맞는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귀순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북한군이 넘어온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사는 국경선화 작업을 하다 귀순을 희망해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은 최근까지 군사분계선 80에서 90m까지 근접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북한군 귀순까지 맞물리며 전방 일대에 대한 감시 대비태세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설과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되는 여러 정황 속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현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강조했는데요.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외 사퇴 압박 속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에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불과 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줄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삼자 구도로 갔어.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 하라고.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오늘의 정치훈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정청래 대표 사실상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명청 갈등설이 신경 쓰였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외치면서 이 대통령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사실 끝나고 났더니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밖에 기억이 잘 안 났는데요. 예정됐던 수순이죠.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연임을 위할 경우 언제 사퇴해야 된다라고는 없습니다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다시 출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선례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직전에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내일 중에는 사퇴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신 것 같고,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은 기억이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외치면서 당대표 사퇴하긴 했는데 곧바로 일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친문, 친노, 올드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이제 사퇴 변이 아니라 당대표 재선 출마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킬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친명 대 반명으로 가져가지 마라. 나 반명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꽃을 피워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친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노사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총리하고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보면은 내가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르는 적자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다수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노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적자라는 걸 했고, 세 번째는 재출마 의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원들 만났더니 이런 일표자 잘했자고 고마워하더라. 그리고 검찰 개혁은 완전히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민심, 당심 믿고 가겠다. 이거는 이제 재출마 선언이죠. 선언인데 결과적으로 양쪽 진영으로 당권 투쟁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쪽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계열일 거고, 그리고 또 한쪽은 유시민, 그리고 조국,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이 정청래,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끝나자마자 결국은 문 대통령 찾아뵙는 것도 그러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재선 도전의 하나의 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처럼 송영길, 김민석이 힘을 모아서 정청래에 대항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이 같이 있던 내용을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새어나온다는 건 뭔가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상당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뭐 누가 출마하라 마라, 누가 뭐 결선에서 이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는데, 송영길 의원님이 왜 굳이 비공개 만남을 이렇게 공개했을까? 저는 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는 거는 예상과 달리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고,
주말에 뭐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도 한다고 하고요. 다음 주 초에는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희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출마하라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는 글쎄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기보다는 송영길 의원이 네. 먼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만남을 이렇게 공개하고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는 건 관행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전에 그 예정된 미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국제 북페어에 매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평산 책방 운영자로서 참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거는 예정돼 있었고 정청래 당대표가 가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그냥 뵌 것 같고 뭐 특별히 사전에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정청래 당대표의 뭐 출마를 지원하거나 뒤에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가 이런 분석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 코아는 지지층이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코아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또 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그 기본이거든요. 노무현의 유족이잖아, 우리.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코어층,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진보 진영 내 친청 친명 스피커들의 분석인데 김어준 씨를 친청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어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이 어머 하고 팔짱 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역전이 됐느냐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국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게 6월 셋째 주 조사에서 역전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6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잘한다고 50%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왜 이게 40%대로 떨어지면서 됐느냐를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아마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거예요. 전통 지지층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강한 기반은 결국은 호남입니다. 호남 진보층이거든요. 근데 호남 진보층에서도 6월 첫째 주, 6월 둘째 주, 6월 셋째 주 가면서 지지도가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빠지는 거는 어디냐 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별로는 그리고 중도층에서 확 빠지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면은 선거 끝난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 계속 빠질 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참정권 침해 문제예요. 아니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은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몰지만은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선거 하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게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당권 경쟁으로 치고받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될 때냐. 지금 이 젊은이들은 서울의 수도권에 전세, 월세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민생은 피폐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저렇게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해석하면서 저렇게 싸울 때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이 서울시장 선거 진 거는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이걸 반성 안 해요.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중도층과 서울 수도권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코어층이 빠졌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논쟁하는 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지금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맡고 네.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어 지지층이 어머 하고 놀라서 팔짱 끼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빠졌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영진 의원님의 해석이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코어 지지층이죠. 제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어준 씨가 예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코어 지지층은 정당의 지지율에는 이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지금 당내 갈등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예. 특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갈등은 이제 권력 투쟁으로 보이죠. 힘이 있는 정당의 대표를 놓고 세력 간의 다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반 국민들, 대통령의 업무 실적만 보고 좋아했던 분들이 민주당,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일단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고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무원들의 문제는 다 대통령 책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지도가 빠지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해결해 가야겠습니다만 정당 내부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건 저는 되게 뼈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경쟁을 하되 갈등을 외연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서 뭐 좀 갈등이 조금씩은 관리되는 상황 하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좀 다각도로 봐야 한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한편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와서 입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해 바로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과연 거취 관련 언급도 나왔을지 들어보시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대다수 시민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연어술 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네, 몇몇 의원들이 나를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올림픽 공원을 봐라. 재선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저것도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이번 전이나 이번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번 돌아보면서 민심과 당심과 또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총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거 정말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해야지 합수본 가지고는 국민들이 못 믿을 거예요. 그럼 특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재선거 부분들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선거 소청은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전국에 선거 소청을 하고 이거는 재선거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안을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한해서만 선거 소청을 하고 이거는 재선거로 가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재선거는 참정권 침해가 너무나 많은 심대해서 이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법원에서 선관위나 법원에서 판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주장으로 잘못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4천 몇백만의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못한 국민들의 참정권도 소중하지만 그럼 투표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노선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 대표를 가지고는 우리 당이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정말 당을 잘 쇄신하고 통합해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는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당종혁 대표의 퇴진을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합의한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이지 그걸 몇몇 국회의원이 아니다. 뭐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은 방법은 뭐 또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 중에 4사람이 사퇴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기는 스스로 짊어지고 길을 열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오늘 저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가라 그래서는 안 나가겠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 용기면은 그럼 내가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보겠다. 그런 뜻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못할 겁니다. 지금 재신임 투표로 가면은 불신임이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KSOY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그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 조사 중에 국민의힘의 야당의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현 대표 체제를 교체하고 쇄신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보완하느냐 했을 때 교체하고 쇄신한다는 게 국민의 51.2%예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47.9%가 지금 현 지도부는 물러나고 쇄신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2%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민심 당신 국회의원들의 총의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로는 이제 당을 쇄신하고 이기는 당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만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하시니 참 지금 난감한 형국이 됐습니다. 당이. 장 대표가 좀 스스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안타까운 심정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심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1, 2주 내로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논란 자체는 좀 빨리 종식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의견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권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의원들은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적절한 시기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은 직접 얘기하기 어려워서 계속 돌려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 일부 의원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이신데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에 재신임 투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쌓이다가 결국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전 다른 거보다 눈에 띄었던 거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당대표를 공격하는 사람 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징계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보수의 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아가면 아마 의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은 아마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 앞으로의 일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장 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는 사이에 그 틈새를 파고든 두 사람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데요. 보수 적자 경쟁의 시작일까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 국회 강연부터 들어보시죠.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글쎄요,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서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모 원료, 당장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불필요하게 서둘다가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앞서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회장인 포럼에 가입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바로 그 포럼에서 강연한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3년간 화이팅! 정관이게요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정승하연 화이팅!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초청받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불편했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주목받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공백 기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어제와 오늘 행사 모두 애초에는 두 사람 모두 참석할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일정을 이유로 오늘은 한동훈 의원이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두 사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서두르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가장 이 각을 세웠죠. 심지어는 후보 등록을 2번이나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선을 후퇴하든지 혁신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장 대표하고 같이 선거운동 하지 않기 위해서 외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에게 또 수고했다, 고맙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기본적으로 오늘 또 와서 얘기하던데요. 우리 당이 쇄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통합하고 파업해야 된다. 통합하고 화합하는 바탕 위에서 쇄신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아무리 쇄신이 중요하더라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나하고 철학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은 난 거 아니냐. 장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그러나 장 대표를 퇴진시키는 방법도 그렇게 좀 모질게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시간을 두고 테러를 열어주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또 시간적으로 봐서도 아직 이 총선까지는 1년 10개월간이나 남았고 그래서 아마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당의 쇄신 정비 작업은 내년 한 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너무 이 갈등과 분열로 가는 부분들은 자제해라. 대신 이 부분들을 중진들이 좀 총의를 모아서 질서 있게 장 대표의 퇴진 문제를 논의한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저 생각은 당내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중진 국회의원들의 생각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장동혁 연대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지금 행사장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 각각 다른 사람이 불참하면서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기싸움일까요? 기싸움 아닐까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연설은 아침 일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평일에는 여의도에 있어야죠. 본회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떤 중요한 지역구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일정이니까 뭐 부산에 내려갔을 수도 있죠. 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언론도 많이 취재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빼야 된다. 하지만 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목표를 따로 각각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권영진 의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우리 식구다. 심리적으로 우리 식구고 법적인 식구가 되는 건 뭐 시간을 갖고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끼리는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도 반장연대로 비치는 거는 그거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오히려 같이 이렇게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이게 또 지금 국면에서 장동혁에 맞서기 위한 반장연대다 이러면 또 반대축에서 또 다른 리액션이 있고 하면 이게 당의 갈등과 분열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분 다 사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 선거 지나면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성숙하고 또 다른 면에서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스탠스를 가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야 많이 변했다. 그동안 한동훈이 똑똑하고 그리고 이 대여 투쟁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소통하고 의원들하고 좀 격의 없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리고 남 얘기를 잘 경청하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 들어와서 사실 저한테도 먼저 밥 사달라 그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선배님 밥 한 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의원들 모임에 서스럼없이 찾아가고 그리고 본인이 1호 법안을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31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요. 그 31명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배님 같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가장 많이 의원들 세미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도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이성근 의원이 주최하는 참정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 와서 그냥 축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정말 어려움을 제명이라는 그 시련 그리고 부산의 북갑에 갈 때 된다고 봤습니까? 그 시련을 겪고 민심을 목도하면서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더니 그렇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한동훈 의원이 다들 이제 우리 식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는 나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봐요. 저거는 때가 되면은 아마 당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받아들여라 같이 가서 해야 된다라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장 대표하고 각 세우고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동훈 의원 밥 사주시게 되면 그 뒷얘기는 저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죠. 역시나 어제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해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죠. 예, 처음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난. 노태학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밥 친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간 것 자체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밥 친구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조회해봐도 알지만 제 셋째 동생 나이입니다. 밥 친구로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네, 위철한 선거관리위원장 권한대행.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밥 친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수사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 셋째 동생 나이다. 그러니까 밥 친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에도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 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원이 되신 거고 원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실제로 업무를 다 하셨고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사무처에서 담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선관위의 많은 문제죠. 지금 아마 위철한 상임위원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몰랐을 거고 그게 어제도 많이 지적이 된 거고
전국적인 선관위원장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 판사 출신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참석했던 위원들이 놀란 게 물어보면 대부분 몰랐다. 예.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수당은 몇백씩 가져가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저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공식 행사에서 보면 예우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과잉 의전을 했나라고 기억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여야 의원들이 되게 답답했던 건 뭘 알아야 물어볼 텐데 일단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전됐습니다. 지금 네.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일을 안 한 건 확실한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어볼 자료가 없어서 예. 지금 특검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2차 선관위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서 특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겸직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인 끝에 3% 오른 8,4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전 개장 이후 8,500선을 회복하며 9,000선 탈환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한때 8,080까지 내려오며 8,0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씩 상승세로 회복하면서 8,50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어제보다 3.26% 오른 8,471.02로 장을 마치며 8,400선을 회복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시총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는 9.84% 오른 34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98% 오른 258만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2조 6,085억 원, 기관은 1조 9,124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 6,340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6.04% 급등한 94.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9.36% 오른 97.78이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83.58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코스피 200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2.75는 1,541.8원으로 1,540원을 돌파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DM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올해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인 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는 통화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최근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는 채권 자금이 완만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식 자금은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1월에서 지난달 사이 세계 국채 지수 윅비 편입 대상인 국고채를 175억 7천만 원 달러 순매수했고 통화안정증권 등 국고채 이외의 채권은 99억 4천 달러 순회수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진 채 노조와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에 대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인 노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로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서 저렴한 재원을 버스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은 장복이나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을수록 지하철 이용률은 줄어드는 반면 버스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 한정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을 탈 일 없는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교통 공약이기도 한 만큼 서울시도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추산되는 비용은 연평균 1,157억여 원.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여기서 절감한 재원을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버스 이용 행태를 반영해 지원 규모는 월 15회 미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하철 말고도 이제 버스에 대한 교통복지 지원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 어르신에 대한 그 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논의는 대한노인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층은 그동안 받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 혜택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게 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가나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비겼고 크로아티아는 파나마를 잡고 32강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6분 주앙 칸셀루가 내준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프리킥에서 나왔는데 호날두가 찰 것처럼 상대를 속이고 멘데스가 골망 왼쪽을 흔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니예프가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추격하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선언되며 추격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39분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골이라는 대기록입니다. 6개 대회 연속 출전해 역대 월드컵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메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에 상대 자책골과 레앙의 추가골로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This was the best day of my life. I'm so happy I got to see Ronaldo score 2 goals. I've waited so long to see this in real life, and I think the whole team worked so well together. Portugal. 잉글랜드는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잉글랜드는 밀집 수비로 나선 가나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골대 불운까지 겹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9분에 터진 부디미르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2-3명 정도 변화를 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2-3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앞서 2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32강 분수령 조별리그 3차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명보 후의 남아공전 전망과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월드컵 기록 경쟁 소식까지 이 시간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드디어 내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그 6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네. 이 남아공이란 팀이 어떤 팀이고 누가 가장 좀 위협적인가요? 남아공은 오래간만에 이제 월드컵에 올라왔습니다. 2010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국가죠.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올라왔는데 뭐 포스터라고 하는 잉글랜드 버니에 뛰는 공격수가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축구 팬들도 사실 이 선수가 되게 유명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뭐 뛰었던 피에나르라든지 메카시와 같은 선수들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전력이 좀 떨어진다. 예. 이번 월드컵이 48개 국가 체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본선에 올라오기 좀 힘들었을 팀입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조직력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빌드업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역습 정도만 조금 경기하면 예. 크게 문제는 없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아공이 이제 조 4위다 보니까 반드시 승을 챙겨서 32강에 진출하고 싶을 텐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공 휴고 감독이 한국을 분석을 했고 약점을 이제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뭐 누구나 계획은 있죠. 예. 경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한국 축구에 대해서 준비는 했을 겁니다.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동안 사실 잘 몰랐던 팀인데 이번에 앞두고 많은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구체적인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느낌보다는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예. 그 형태로 한 골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아공은 측면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네. 양쪽 풀백 모디바라든지 무다오 같은 선수들이 공격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한두 번의 어떤 기회로 골을 넣으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예. 상대가 카운터를 치는 거를 우리가 잘 대비를 한다면 특히 사이드에서 예. 우리가 상대 공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밀집 수비와 그에 따른 역습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분석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팀은 이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도 이기겠다는 각오거든요. 좀 내일 경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축구에서 비교도 되는 경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저희 같은 밖에서 평론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은 비교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인 선수단은 감독이 오늘 비교도 되니까 슬슬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들은 다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저희는 아무래도 남아공이 전력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고 예. 후방 빌드업, 골키퍼나 센터백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기가 좀
상대가 강한 압박 들어올 때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린 초반부터 앞쪽 라인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조금 상대를 좀 괴롭히고 예. 압박을 한다면 남아공이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겠고 내일 남아공이 모코에나라는 선수가 미드필더에 못 나옵니다. 네. 이제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황인범과 같은 주력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도 볼을 잘 차는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비교도 되니까 약간 밸런스를 잡자 이런 것보다는 예. 초반부터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면 초반에 골 들어가면 약간 많은 골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압박을 통한 빠른 선제골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내일 2-3개 정도의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짚었는데 어느 네. 부분은 말한 걸까요? 골키퍼는 제가 봐서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수비 라인도 저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선수 자리도 약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윙백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의 변화가 한 2-3곳 정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네. 우리는 그동안 양쪽 윙백에 서령우, 그다음에 김문환, 이태석 같은 선수를 썼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독일 예. 태생의 옌스는 그동안 쓰질 않았습니다. 네. 왜 안 썼을까? 실력이 약해서 안 썼을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에게 축구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잘했기 때문에 또 온 건데 왜 옌스를 안 썼냐면 수비적인 축구를 했던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체코와 멕시코 2경기. 우리가 저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 좀 받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어. 실점하는 게 상대가 스로잉 길게 던진 거, 그다음에 골키퍼의 약간 사고였죠. 예. 근데 그런 미스를 빼놓고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흔들린 적이 없죠. 그거는 홍명보감들이 그런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번 대회를 좀 더 실리적이고 수비적인 축구를 통해서 올라가자라는 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비는 어느 정도 지켰지만 반면에 수비 밸런스, 수비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니까 공격이 답답했던 거예요.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양쪽 윙백을 수비적인 선수들로 좀 꾸렸던 건데 예. 이번 남아공 경기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경기고 공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옌스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옌스는 아무래도 몸의 중심이 앞에 있는 선수죠. 또 옌스 선수 대신에 엄지성 선수가 아예 선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윙백에 한번 배치되는 거. 그다음 최전방 공격 라인에는 조규성이나 오영규 선수를 톱으로 놓고 네. 세컨에 손흥민 선수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 넣어서 공격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쪼코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홍명 감독의 판단이 들어가겠죠. 네. 과연 내일 스타팅 멤버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전력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내일 승부에 영향을 미칠 좀 변수들, 뭐 날씨랄지 주심이랄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포르투갈 경기를 진행을 했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심판이 너무 많이 개입해가지고 경기에 막 변수가 됐다 이런 걸 일으키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 심판 변수는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날씨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체감이 한 40도 정도. 그다음에 되게 좀 습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 남아공이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아공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프리카 팀이니까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제가 남아공 월드컵 때 남아공이 한 40일 정도, 30일 정도 있었는데. 예. 거기가 그렇게 일반 아프리카처럼 습하고 덥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아프리카 치고 선선한 느낌이어서 사실 이 날씨라고 하는 건 우리도 예. 부담스럽겠지만 남아공도 네. 그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고지대냐, 뭐 습하냐, 덥냐 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 정상적인 전력으로만 싸우고 또 그동안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왔던 것보다는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프레싱하고 네. 이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 2골 차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 2대0을 예상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한 2대0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습한 더위는 한반도의 여름도 좀 못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경기에 져서 이제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어쨌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자면은 멕시코가 지금 체코전에서 이진을 내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열리잖아요. 마지막 예. 경기는. 물론 저는 탈락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약간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우리가 남아공에 지고 예. 동시에 열리는 멕시코와 체코에서 체코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멕시코가 홈팀이고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1위를 확정지었어요. 그렇습니다. 2위도 아니고 그냥 1위를
아예 확정을 졌기 때문에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골키퍼 포함해서 모두 다 후보를 내겠다. 후보를 낸 멕시코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걸고 조별리그 통과를 원하는 체코와 싸우면 사실 체코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 경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네. 남아공 경기에 우리가 그냥 자력으로 네.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것보다 승리를 쟁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도 월드컵의 이모저모를 좀 짚어보겠는데 굉장히 지금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신기록은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했는데 멀티골 넣으면서 6개 대회 지금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죠. 예.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골을 넣어서 매 대회 사실 6개 대회를 나오려고 하면 20년 동안 있던 거잖아요. 2006년부터니까 20년 동안 월드컵을 나오면서 매 대회 골을 넣는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물론 호날두가 매 대회 골을 넣긴 했지만 많은 골을 또 넣진 않았어요. 호날두의 명성에 비하면 사실 월드컵 호날두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건 좀 대단하고 사실 지난 새벽 경기 전까지 호날두가 사실 절치부심했을 겁니다. 호날두의 평생 라이벌인 메시가 이번 대회 더 잘하고 있어서 그 라이벌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세계적으로도 야 이거 메시가 이렇게 잘하는데 호날두는 왜 골이 없지 했는데 오늘 일단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남은 이제 대회에서 메날두의 경쟁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호날두 입장에서 이제 한시름 놓게 됐는데,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메시는 지금 통산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기대가 하게 되는 게 정말 매호대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토너먼트에서 붙을 수 있는 확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은 서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만날 수도 있죠. 만난다면 포르투갈이 질 겁니다. 지금 메시와 호날두를 놓고 볼 때도 메시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우리 나이로 이제 40인데 이 40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전성기의 메시의 폼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지난대 우승팀인 동시에 이번 대회도 강력한 우승 후보고 포르투갈은 이번 대회 한 8강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드컵에서 매우 대전이 붙는다고 한다면 호날두 입장에서는 좀 싫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고요. 자, 월드컵 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사람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번 대회에서 좀 기대감이 커진 것 같은데 이게 1958년에 프랑스의 이제 지스트 퐁텐이 13골 넣고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왜 기대가 되는 걸까요? 이번 대회가요.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60년 만에 월드컵의 평균 경기당 평균 득점이 3골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골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골이 나오고 있을까를 놓고 보면 일단 약한 팀들이 좀 많아졌어요. 48개 체제가 되면서 퀴라소 이런 팀들을 상대로 막 7골 혹은 막 5골 막 이렇게 넣으니까 평균 득점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번에 대회가 규정을 좀 손질했잖아요. 골키퍼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침대 축구 못하게 하다 보니까 막 빠르게 경기가 재개되니까 거기서 또 실수가 나와서 골이 들어가는 것도 많아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골이 터질 거고 어느 대회보다도 득점한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 사실 메시가 5골 그다음에 밑에 음바페라든지 뭐 지금 홀란이라든지 해리케인이라든지 오늘 또 호날두라든지 뒤를 바짝 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대회 때보다도 득점한 경쟁이 폭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전 포인트들과 함께 우리 내일 이제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에게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나다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시민의 도움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검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가득한 차량을 피해가며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대 차가 막히자 운전자는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뒤쫓는 경찰을 피해 소지품과 옷까지 내팽겨치며 전력 질주합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 보이던 그때 경찰관 눈에 차에서 내리던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 차에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죠. 시민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성을 제지했고 속도가 느려진 남성은 결국 화단에 걸려 넘어지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0대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적발 당시 경찰에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남성의 신병을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늑대개 여러 마리가 탈출해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농가 사육장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8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마리 중 2마리는 성견이고 1마리는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어린 개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탈출한 늑대개 중 1마리를 발견해 포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네, 탄 교수는 언론 노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습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오전 10시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를 기다렸지만 탄 교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출석길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 등을 통해 국내로도 전파됐고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줄곧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탄 교수에 대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축 처진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약 사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SNS에서 논란이 된 영상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까지 떨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그러네요.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경기 수원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은 이른바 수원 마약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 이제 미국에서 계속 촬영이 됐던 어떤 마약 좀비들 그 영상과 비교가 되면서 좀 굉장히 충격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SNS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마약 좀비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미국에서 촬영된 영상 속 사람들도 허리를 숙인 채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면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 이번에 퍼진 영상을 두고도 남성이 펜타닐에 취한 거 아니냐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AI로 조작될 영상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나섰는데 남성을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에 남성을 찾아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남성은 영상에 찍힌 건 자신이 맞지만 마약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의 소변을 채취해서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측으로부터 필로폰 음성이라는 1차 예비 감정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성을 석방 조치하고 구속영장 신청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그 사이 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에는 펜타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펜타닐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왜 그런 모습으로 주택가에 서 있었는지는 경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약물 투약 여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민들은 어쨌든 뭔가 반응이 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을 목격한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원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네, 당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지나다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나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 같은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얼마 전에는 이 도심 노상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여성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여성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담긴 유리병과 주사기가 또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여성이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했다고 말했는데 당시 112 신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신 못 차려 계속 길바닥에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그 주사기에 있는 하얀 액체 자꾸 꺼내서 막 꽂으시거든요. 네, 이때 목격자가 경찰에 말한 하얀 액체는 프로포폴로 확인이 됐는데 수면 마취에 쓰이는 향전신석 의약품입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논란이 된 영상들을 보니 마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통계로도 좀 증명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마약 범죄라는 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그리고 대마를 투약 또는 유통, 소지하고 매매하는 범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는 분기별로 2,000에서 3,000건 이상의 마약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마약 범죄 건수를 합치면 모두 11,343건에 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에 상장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45조 규모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0일 45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조달한 자금은 이제 AI 반도체나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이제 투자 지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다음 달 10일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에 SK 하이닉스가 상정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시작된 가운데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우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우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두 척과 달리 이번에는 네 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희망 통항이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두 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두 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양해각서에 미사일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도 가자지구처럼 파괴됐을 거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은 MOU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어떤 나라와도 방어 역량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노인도 아이도 가리지 않고 가자지구처럼 처참하게 짓밟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을 휴전으로 이끈 핵심 중재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이 맺은 MOU에 탄도미사일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Was never part of the agenda which was discussed. It is not part of the MOU and it was never on the table. 또 어떤 나라는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이란은 가지면 안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는 있을 수 없다며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며 합의를 깰 수 있는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대형마트 이용이 늘면서 동네 슈퍼마켓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저가 맥주가 등장했는데요. 저가 소주에 이어 맥주까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용 상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주류 판매대에 새로 들어온 맥주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20년 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20년 전 가격인 한 캔에 1,700원 정도 가격에 그리고 6캔에 한 1,200원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맥주 제조업체, 슈퍼마켓 단체들이 손잡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쇼핑과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3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체감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인데 최근에도 지수는 6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률이 한 30% 정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예전에 한 달에 한 10군데 정도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군데 정도?
앞서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하는 990원 저가 소주를 선보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00만 병이 팔렸고 착한 소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8.3%,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3.8%. 품목을 넓혀 협력 상품으로 내놓은 맥주는 전국 3만여 개 동네 슈퍼에 본격 공급됩니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안주류와 소상공인 우수 상품 등으로 협력 품목을 확대해 동네 슈퍼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슈퍼들은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가 맥주 협력이 골목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에버랜드가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서 생후 3주를 맞은 아기 판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생후 21일 건강검진한 결과 몸무게는 679g으로 출생 당시 171g보다 약 4배 증가했고요. 눈과 귀, 팔다리 주변의 검은 무늬도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죠. 판다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는 지난 3일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로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 국내에서 태어난 4번째 판다입니다.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는 엄마 아이바오의 육아 경험 때문인지 이 아기 판다는 성장 속도가 언니들보다 빠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군이 현대 정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군집 드론을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어제 서해 훈련장에서 벌컨포 등을 동원해 약 1km 전방에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 50기를 향해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훈련은 벌컨포 8문이 일제히 그물망처럼 화력을 쏟아붓는 이른바 화망 사격에 나서 드론 50기 가운데 44기를 격추했고 나머지 6기는 휴대용 레이저 1대와 샷건 5정으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형주 미사일방어사령부 정보작전처장은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른 군집 드론의 침투를 벌컨 등 기존 전력으로 방어하는 첫 훈련이었다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군집 드론 대응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밤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2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또 내일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경기 시간 동안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